나는 올해 45, 30대 후반부터 한 길만 파운플랜트 엔지니어다. 서울 잠실의 작은 아파트, 주말마다 창문을 닫고 아내가 키운 난초에 물을 주던 그 평범함이 내 인생 전부인 줄 알았다. 아내 서진은 41, 강남의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늘 부드럽게 웃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피곤해하며 결혼의 무게를 견뎠다. 그게 사랑의 전부라 믿었다. 모든 것이 뒤틀린 건 회사에서 사우디 파견 명령을 받은 날부터였다. 그땐 그걸 기회라 불렀다. 더 많은 연봉, 승진의 가능성, 그리고 8달만 견디면 아내를 초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계획처럼 셈했다. 달력에 표시를 하고 항공권과 가족 비자 서류를 챙기며 우리 둘의 미래를 그렸다.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가야 해요? 8달이면 짧은 듯 길어요. 그 눈이 젖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대답했다. 조금만 참자. 그때 가면 같이 살자. 거긴 덥지만 집도 괜찮고 당신도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당신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별의 예고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출국 아침,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그녀는 내 손을 세게 잡으며 말했다. 8달 금방 갈 거야. 건강하게 있어요. 매일 전화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약속해. 뒤돌아보니 유리병 너머로 그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눈물은 진심이라 믿었다. 사우디의 공기는 뜨겁고 현장은 거칠었다. 낯선 언어와 소음 속에서도 버틸 수 있던 건 매일 밤 도착하던 영상통화 때문이었다. 시차 때문에 그녀는 새벽에도 내 전화를 받았다. 힘들죠?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 목소리만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다. 처음 2달은 그랬다. 통화 시간은 길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생활비로 새 커튼 샀어요. 집이 밝아졌어요. 라며 사진을 보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달째 들어서며 작은 금 이갔다. 통화 시간이 줄었고 메시지는 늦게 왔다. 오늘 야근 있어요.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일찍 잘게요. 이해하려 했다. 혼자 남은 그녀도 지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 어딘가에서 냉기가 스쳤다. 화면 너머 그녀의 미소는 익숙하지만 잊을 적이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어딘가 아주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어떤 폭발로 이어질지 아직은 모른 채 그날도 잠을 청했다. 아내도 혼자 지내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퇴근하고 들어와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있을 그녀를 떠올리면 적어도 친구 정도는 만나야 덜 외롭겠지 싶었다. 그런데 넉 달째 5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통화 패턴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공사장 임시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끝내고 전화를 걸면 수신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기는 날이 늘어났다. 잠시 후에야 지금 밖이야. 좀 이따 다시 할게. 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그 좀 이따는 대부분 다시 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미안. 깜빡했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잤어. 라는 말이 붙어왔다. 처음엔 정말 피곤했겠거니 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었고 남편까지 먼 나라에 나가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이틀, 사흘,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자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숨부터 고르게 되었다. 이번에도 안 받으면 어쩌나. 전화를 걸기 전에 그런 생각부터 드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 사우디와 서울 사이의 시차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한국 기준으로 저녁이나 밤이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약속을 잡는 그 시간대에 그녀는 늘 바빴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나왔어.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통화는 짧아지고 나란 존재는 점점 그녀의 하루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침대에 누워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그녀의 SNS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 서진은 자기 얼굴을 인터넷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가끔 우리 결혼기념일이나 유치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정도만 올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알림이 눈에 띄게 자주 떠 있었다. 새 게시물 1개. 손가락이 저절로 그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에는 와인 잔이 놓인 테이블 사진이 떠 있었다. 잔 옆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조명이 낮게 깔린 분위기 좋은 바 같았다. 설명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자여도 나쁘지 않은 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썹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어지는 게시물들을 내려보니 비슷한 톤의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강남 어딘가 같아 보이는 레스토랑, 창가 쪽 자리에 놓인 접시와 포크, 반쯤 비워진 잔. 오늘의 힐링, 나를 위한 시간. 캡션은 하나같이 그런 식이었다. 댓글을 눌러보니 친구들이 달아놓은 농담 섞인 글들이 보였다. 분위기 좋은데 누구랑? 와, 혼자 가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아래에 서진의 답글이 달려 있었다. 혼자 왔어. 키키. 마음이 묘하게 식어내렸다. 정말 혼자였을 수도 있다. 나도 애써 그렇게 생각했다. 결혼했다고 항상 둘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역시 해외 현장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셨으니까. 하지만 사진 속 테이블, 각도, 잔의 개수 같은 자잘한 것들이 눈에 거슬렸다. 와인잔은 늘 2개였다가 하나만 잡히게 잘려 있었고 포크는 애매하게 화면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혼자 오래 있다 보니 나쁜 쪽으로만 상상하게 되는 거라고, 8달만 채우면 결국 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그땐 이렇게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5번째 달을 버텼다. 그 즈음 회사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다. 가족 비자 신청을 준비하라는 안내 메일이었다. 현장 소장이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윤대리, 이제 좀 있으면 와이프도 오겠네. 집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날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호만 길게 울렸다. 서너 번을 시도하고서야 겨우 연결이 됐다. 왜 이렇게 안 받아?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한 건데.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들떠 있었다. 서진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다. 미안해. 샤워 중이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가족 비자 승인 났대. 이제 서류만 정리하면 돼. 다음 달이면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래. 항공권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여기 집 보면 놀랄걸. 말하면서 스스로도 웃음이 났다.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에는 그녀가 이곳 현장 기숙사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를 기다리는 장면까지 떠올랐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왜 그래? 아무 말이 없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자 그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순간 귀를 잘못 의심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목이 바짝 말라붙었다. 아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학원에서 새 계약 제안 들어왔어. 부원장 자리야. 조건이 진짜 좋아.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고 당신 일도 더 바빠질 거잖아. 나 거기 가봐야 결국 혼자 있는 시간 많을 텐데 굳이 힘들게 옮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 말들을 듣는 동안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함께 세던 달력, 밤마다 나누던 대화, 8달만 버티면 된다는 약속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졌다. 우리가 8달만 버티자고 했잖아. 나 여기서 버틴 이유가 뭔지 몰라? 당신이랑 같이 살려고 이렇게 버틴 거잖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근데 그냥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지금 당장은 결정을 못 하겠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철제 침대 위에 누운 채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다.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어딘가 잘못됐다. 다음 날 나는 퇴근 후 곧장 휴대폰을 들고 서진의 SNS를 다시 열었다. 이전보다 훨씬 천천히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아내가 올린 사진들을 찬찬히 넘겨보다가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어딘가 익숙한 조명이었고 그 배경은 한눈에 봐도 같은 장소였다.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올린 사진들이었지만 테이블의 질감도 벽에 걸린 액자도 모두 같았다. 같은 카페, 같은 레스토랑, 그것도 평일 저녁 시간대였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댓글 중에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빠라는 호칭으로 대화하는 남자 계정이었다. 그는 아내의 거의 모든 게시물에 하트를 눌렀고 오늘도 예쁘네요. 그곳 분위기 최고네요. 이런 말들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그 계정을 눌러봤다. 프로필 사진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설명란에는 무역업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얼굴로 보아 30대 후반쯤, 어딘가 부드럽지만 자신만만한 인상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다. 학원 관계자일 수도 있지. 괜히 의심하면 나만 초라해진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불안은 매일 조금씩 커져갔다. 그때부터 나는 아내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영상통화도 불쑥 걸고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답장이었다. 왜 이렇게 감시하듯 연락해? 나도 바빠. 지금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 짜증은 점점 더 자주 내 귀에 닿았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서울은 이제 막 불이 켜질 시간이었다. 영상이 연결되자 화면 속의 아내는 차 안에 있었다. 지금 어디야?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배경음이 어딘가 이상했다. 짧게 웃는 남자의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내가 묻자 그녀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 택시 기사 아저씨. 전화 받으니까 뭐라 하시네. 끊을게. 그렇게 통화는 끝났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택시 기사라기엔 너무 젊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나 한국 들어갈까봐 휴가 내고.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고 냉정했다. 왜? 좋은 기회라고 했잖아. 갑자기 오면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변했다. 그녀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저 촉, 느낌뿐이었다. 확신 없는 의심은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얼굴,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미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 아내는 당신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제 남편과 신나게 바람피우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아래에는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다. 레스토랑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거리에서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장면까지. 모니터 불빛 아래서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내 손이 떨렸다. 아내의 얼굴이 선명했다.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환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웃는 동안 나는 이곳에서 모래바람 속에 서 있었다. 밤새 철골을 세우며 땀을 흘리고 화면 너머의 그녀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버텼던 시간들이 전부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낸 여자 최미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정말입니까? 언제 찍힌 사진입니까? 답장은 곧바로 돌아왔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에요. 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 앱을 보니까 이 레스토랑에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당신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빛이 멀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절망이었다. 믿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었으니까. 미나는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다. 벌써 2달 넘게 만나고 있어요.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는데도 머릿속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해둔 파일을 열어보이듯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제 남편 이름은 강민수예요. 무역회사 다니고요. 당신 아내가 있는 영어 유치원 학부모였대요. 처음엔 아이 상담한다면서 만나더니 어느새 이런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익숙한 자음과 모음이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졌다. 강민수. 아내의 게시물마다 하트를 누르던 그 계정의 이름. 난 순간적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곧이어 사진이 추가로 전송됐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구석, 서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커피 잔이 놓인 좁은 테이블 너머로 서로에게 기울어지는 몸. 어느 한 장면도 우연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 증거는 충분했다. 아니, 너무 넘쳐서 잔인할 정도였다. 나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 물었다. 왜 저한테 이걸 보내시는 겁니까? 잠시 뒤 돌아온 답장은 짧고 단단했다.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죠. 제 남편은 매번 거짓말만 해요. 당신 아내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우리 둘 다 당했으니까 같이 끝까지 갑시다. 법적으로 그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절망을 여러 번 삼켜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내는 분명히 행복해 보였다. 낯선 남자의 옆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사막 바람 속 현장에서 매일 밤 사랑해 라고 말하던 내가 떠올랐고 그 말들이 한순간에 우스운 소리가 됐다. 해가 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새벽녘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화면만 바라보며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 상사를 찾았다. 부장님, 급한 가족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만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쓰여 있었는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래요. 정리할 것만 정리하고 다녀와요. 여기 일은 우리가 맞춰볼게요. 허락을 받자마자 나는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다. 당일 오후 비행기였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국한다는 사실도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단 한 줄도 알리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조용히 움직여야 했다. 비행기에 올라 의자에 몸을 기대자 출발 안내 방송 소리 위로 진동이 울렸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제 도착하세요? 내일 새벽 인천 도착입니다. 한국 가서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바로 돌아왔다. 좋아요. 호텔은 어디로 잡으셨어요? 집 근처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남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그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가진 자료 다 가져갈게요. 당신도 필요한 거 챙기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았을 때는 새벽 5시였다. 나는 곧장 공항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체크인 후 방 안에 혼자 앉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아내와의 미래를 그리던 내가 지금은 서울의 낯선 호텔방에서 불륜 증거들을 쥔 채 앉아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음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호텔 1층 카페로 내려갔다. 창가 쪽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 실제로 보니 더 야위어 있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일어났다. 최미나입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윤태준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미나였다. 힘드셨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다. 선생님도요.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 정도였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일정표,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문자,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달 전부터 이상해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출장 간다고 해놓고 항상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 출입 기록이랑 주차장 이출입 시간, 카드 사용 내역을 맞춰봤어요. 거기에 남편 핸드폰 위치 기록까지 합치니까 어느 날 어디 있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화면을 넘겨보았다. 날짜 옆에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월 1일 저녁 7시 강남 레스토랑 박서진과 동석. 월 1일 낮 3시 청담 카페 같은 자리 두 번째. 보세요. 지난 한 달만 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났어요. 평일 저녁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평일 낮에도 비웠더라고요. 당신 아내 학원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그 시간에는 수업이 없을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가 근무하는 유치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그녀가 말한 시간대가 정확히 비어 있었다.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겨우 묻자 미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현장을 잡아야죠. 레스토랑이든 카페든 가능하면 호텔까지 가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남편 일정은 계속 추적하고 있을게요. 다음에 만나는 날이 잡히면 그때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동선을 지켜봤다. 미나는 남편의 일정과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다음 만남을 예측했고, 나는 서울의 호텔 방에서 시차에 맞춰 문자를 확인했다. 이틀이 흘렀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무렵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7시 만난대요. 이태원 쪽 레스토랑이라 했다. 나는 평범한 셔츠에 검은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미나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지금 남편이 여기서 5분 거리예요. 곧 도착할 겁니다. 그녀의 말끝이 갈라져 있었다. 실제로 10분쯤 지나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키가 크고 넥타이 매무새까지 흠잡을 데 없었다. 저 사람이에요. 제 남편. 미나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낮았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내 눈은 본능처럼 그 얼굴을 알아봤다. 밝은색 원피스, 평소보다 진한 화장, 한 손에 작은 클러치백. 그녀는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내가 떠나던 날 공항에서 보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납처럼 가라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이성을 붙잡기 위해 주먹을 쥐었다. 미나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참읍시다. 조금만 더. 저 사람들 어차피 호텔 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2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지금은 다른 남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밤 9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택시를 세워 타더니 곧 어딘가로 향했다. 미나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강남 쪽으로 가요. 호텔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다. 창밖에 불빛이 흘러가는 동안 내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다. 그들의 택시는 강남역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 앞에서 멈췄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렸고 나란히 문 안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우고 기다렸다. 확실하게 증거 남겨야 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로비 안에는 조용한 카페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자리로 앉았다. 분침이 몇 번을 돌아갔는지도 몰랐다. 2시간, 3시간. 미나는 말을 잃었고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3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다. 둘 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다.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그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려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나도 함께 움직였다. 우리는 그들 앞을 막아섰다. 아내는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어떻게? 말끝을 잇지 못했다. 남자 역시 미나를 보며 얼어붙었다. 여보, 이게 무슨이긴 뭐가 무슨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둘이 호텔 들어가는 거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서진아, 설명해봐. 이게 뭐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나섰다. 이건 오해야요. 우리는 그냥 오해. 미나가 끊었다. 2시간 넘게 호텔에 있었는데 무슨 오해요. 증거 다 있어요. 위치 기록, 카드 내역, 사진, 영상까지. 나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야 알겠네. 왜 중동 오기 싫다고 했는지, 왜 전화를 피했는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내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는 비웃듯 웃었다. 2달 넘게 만나놓고 모르게. 거짓말하지 마. 호텔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도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 불빛 아래서 다시 마주섰다. 공기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웠다.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미나가 덧붙였다. 상간자 소송 들어가요. 증거 충분하니까 각오하세요. 그제야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울음은 과거의 눈물과 달랐다. 그때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지금의 눈물은 두려움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람에게 줄 말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남자는 미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다 무너진 뒤의 사과였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늦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용서는 없었다.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미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이미 알아본 곳이었다. 서울 서초의 이혼 전문 로펌 40대 중반의 여변호사가 우리를 맞았다. 증거 사진, 카드 내역, CCTV 캡처, 영상들을 확인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승소 확실합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차갑게 단정적이었다. 나는 말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았다. 아내와 공동명의의 계좌에서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뽑자 고급 레스토랑, 호텔, 선물 결제 기록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내가 보낸 생활비로 그 남자와 데이트를 즐겼던 것이다. 미나 역시 남편 카드 내역을 확보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기록들. 그 자체로 부정의 완전한 지도였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호텔에 공문을 보냈고 끝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2사람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같은 층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몇 시간 후 함께 나오는 장면까지 모든 게 명백했다. 변호사는 화면을 멈추며 말했다. 이 정도면 100% 승소입니다. 걱정 마세요. 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봐.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이렇게? 끝낸 건 너야. 내 선택은 없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미쳤었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 쪽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의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절합니다. 미나도 똑같이 답했다. 돈으로 끝낼 생각 없어요. 그렇게 재판은 시작됐다. 첫 재판 날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했지만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3차례의 재판 동안 우리의 증거는 완벽했다. 상대 변호사는 일시적 실수였다.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내역과 CCTV 영상 앞에서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차분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서진과 강민수는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이 명백합니다. 그 문장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다. 판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고개를 들더니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었다. 따라서 피고 강민수는 원고 최민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윤태준에게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 박서진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고려하여 기각합니다. 그 한 줄이 끝나는 순간 법정은 숨조차 삼키기 조심스러운 정적에 잠겼고 아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으며 강민수라는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있던 미나와 눈을 마주쳤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드디어 끝났구나. 몸 안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도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법정을 나와 복도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태준아 하고 아내가 날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나눌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밖에서 미나와 짧게 인사를 나눴다.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고 나는 선생님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다. 미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일단 이혼부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비슷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되실 거예요. 선생님은요? 미나가 되묻자 잠시 생각 끝에 저는 회사로 돌아가야죠. 중동 프로젝트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냥 일하면서 버틸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미나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내세요. 우리 둘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헤어졌다. 며칠 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고 아내 쪽에서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라고 조용히 설명해 주었고 결국 아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내 명이었고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화장품, 옷장에 걸린 옷들, 신발장 구석의 구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상자를 꺼내 아내의 물건을 하나씩 담아 그녀의 친정으로 보낼 준비를 했고 집 안에서 아내의 흔적을 한 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청소를 하다 서랍 안에서 우리 결혼 사진이 나왔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속에 우리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우리였나?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어떤 생각도 답이 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사진을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며칠 후 회사 인사팀에 복귀 의사를 밝히자 곧 전화가 걸려왔다. 윤 대리님, 중동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신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실 수 있는데 싱가포르 지사 발령 의향 있으신가요? 싱가포르, 한국도 아니고 중동도 아닌 완전히 다른 도시의 이름이 입 안에서 맴돌았고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에 남아있으면 계속 이 집과 이 도시가 과거를 끌어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걸어 나왔다. 웃음기는 사라졌지만 방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의 결혼도 내 지난 10년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아내와의 기억, 배신의 순간, 법정에서 마주 앉아있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발목을 잡을 게 뻔했다. 싱가포르로 가겠습니다. 내 대답은 명확했고 인사팀 직원은 좋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발령은 승진 발령입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시기를 통과하는 중인데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담담하게만 말했다. 출국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고 그 사이 나는 집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처분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떠나기 전 미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싱가포르 발령 받았어요. 다음 주에 출국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답장에는 축하드려요. 잘 되셨네요. 저도 상담 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는 짧은 응원의 말들을 주고받았다. 행복하세요. 선생님도요. 출국 전날 예전 친구 몇 명을 만났고, 그들은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냐? 걱정 섞인 질문에 나는 억지 웃음이 아닌 정말로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도 빠졌고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은 느낌이었다. 배신을 견뎌냈고 법정 싸움에서 끝까지 버텼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내가 있겠지. 아니, 이제는 전 아내라고 불러야 할 사람.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싱가포르의 공기에 익숙해졌다. 퇴근 후엔 마리나 베이 샌즈 근처를 산책하거나 차이나타운 골목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엔 센토사 섬에 가서 바다를 바라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반년쯤 지났을 때 한국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너 전 와이프 소식 들었어? 처음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학원에서 잘렸대.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 퍼져서 난리 났다더라.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던데.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정말 괜찮았다. 처음엔 분노가 밀려왔고 그 다음엔 깊은 슬픔 그리고 허무함이 남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냥 남이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다. 친구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싱가포르에 온 지 꼭 1년 되는 날 회사에서 또 한 번 승진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이제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다. 가끔 한국이 떠오르긴 했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었다. 어느 저녁 혼자 집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 사람들의 발걸음, 살아 숨쉬는 도시의 온기.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번엔 내 삶을 위해 살자. 예전에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가며 버텼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내 행복도, 내 삶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의 것으로 살아야 했다. 이제는 그걸 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문득 미나가 떠올랐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잘 살고 있겠지.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반면 전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른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지, 평생 혼자 살아갈지, 혹은 또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다. 이번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이었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잔을 비우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